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최모 씨는 타인과의 교류 없이 PC방에서 게임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레 최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됩니다.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내일 강요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어민 대표들을 만나 최종 설득에 나섰습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사서 연체 없이 매달 꼬박꼬박 잘 갚던 사람들의 신용 점수가 급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린 사람이 무려 13,000명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미양국이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해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미군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 군대, 우주군이 있죠. 우주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군대인데 미 본토 외에 딱 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에 있고요. 사상 처음으로 미 본토 우주군까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북핵에 대비한 훈련도 처음 실시하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여기서 꽤 셌습니다.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거든요. 먼저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연습에서는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축소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도 처음 실시합니다. 군은 북한의 가짜뉴스와 선전선동, 국가 중요시설 파괴, 핵 사용 등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 태세를 점검합니다.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미 본토 우주군도 사상 처음으로 훈련에 함께합니다. 이 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전제로 우주 지휘 통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또 훈련 기간 동안 B-1B 전략 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이 전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역대급 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범정부 대응 훈련인 을지연습과 연계한 일부와 군 단독으로 진행하는 2부로 나뉘어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을 실을 수 있는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북한이 과장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나온 작은 배에선 이런 미사일 쏘기가 어렵고 감시 장비로 눈을 씻고 봤지만 어딜 제대로 명중한 것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럼 대체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김태희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상경계 근무에 나서는 경비함 661호의 승선에 둘러본 뒤 해당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발사 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사전 징후를 포착해 감시했는데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사거리가 짧은 함대함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북한은 목표물을 명중하면 영상 등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관련 영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합참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시점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과장까지 해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순항미사일 참관 사진을 공개한 건 역대급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무력화시키고 을지 자유방패 훈련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하는.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전에 소형 핵탄두인 화천 31형을 공개한 적이 있는 만큼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어제 후쿠시마 원전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그간 반대 단체들을 꾸준히 설득해왔기에 총리의 직접 만남이
방류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산업상은 내일 방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고요.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관저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해온 전국 어업협동조합회 임원진과 면담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의사를 분명히 하고 후쿠시마 원전을 찾은 데 이어 직접 반대 단체와 만나 장기적인 대책을 설명한 겁니다. たとえ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全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이 자리에서 전어련은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면담을 방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미 마련한 소문 피해 대책과 어업 지원 기금 약 7천억 원, 수십 년간의 장기 예산 약속을 방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관련 강요 회의에서 방류 시점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NHK는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도 내일 방류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안전성 확보와 소문 대책 대응 상황을 확인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본 언론은 대체로 이달 내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하루였죠. 그런데 폭염은 육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다도 뜨거워져 양식장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어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식장이 모여있는 경남 통영 앞바다입니다. 배를 타고 가까이 다가가자 우럭사체가 보입니다. 이미 죽은 20만 마리는 인근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 중입니다. 통영 앞바다 온도를 재봤더니 27.7도, 고수온의 양식장 집단 폐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성인 우럭은 26도, 동과 지치 등은 28도가 위험 온도여서 앞으로 집단 폐사가 남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폐사한 물고기가 떠오르는데 일주일 정도를 감안한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어민들은 물고기 폐사를 막으려고 매일 양식장에 나와 상황을 점검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우럭 같은 경우는 2년, 다른 돔 종류는 3년, 4년을 키우는데 저희로서는 상품이 이제 폐사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힘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오자 소비까지 줄어 어민들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합니다. 좀 힘듭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온산지 어디냐? 사실은 온산지는 지금 저희 가게에도 온산 일산은 없습니다. 방류하면은 이거 수산물 어떻게 먹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어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홍보뿐입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매일 아침 한 9시경에 모든 수족관에 대해서 자체 이동식 방사능 기계가 있습니다. 그 방사능 기계를 가지고 매일 측정을 하고. 지독한 폭염에 소비 부진과 치솟는 생산비까지 어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비회기 때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청했죠. 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혹 불체포안이 통과되면 방탄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체포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분열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9월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 대표 발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권력을 남용한다며 조폭 그 이상이라고 한 겁니다. 타들어가는 이런 이 대표의 속내와는 달리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내에서는 또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9월 영장 청구설이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의원들은 당내 혼란 없이 사태를 넘길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제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독설을 퍼부은 이 대표. 이런 생각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비명계에서는 대표가 내뱉은 말에 대해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찬성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려 하느냐며 내용에 빠진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국리에만 매몰되어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끌고 싶은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대립하면서 8월 임시국회는 아직까지 종료일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 얘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질방탄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특권 포기는 자기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 말이라면서요. 또 국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깐죽거리지 말라고 경고하자 국회의원이 갑질을 하냐고 받아쳐 회장은 그야말로 싸움터가 됐습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주장에 대해 저질방탄이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민 무서워서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대표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가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자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장관은 민주당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보이니까 그렇게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하면서 자기 막말하는 게 그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 검찰과 민주당의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었는데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결국 진짜로 사임했습니다. 사임 이후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얘기도 들어있었죠. 재판은 또다시 공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오늘 사임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팩스로 사임계를 제출했는데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임서에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북한에 낼 것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알려지자 백 씨가 사실과 다르다며 변호인을 해임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변호인 해임을 원치 않다고 말해 부부간에 고성이 오가며 재판은 파행됐습니다. 이후 한 달 넘게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관련 사항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아 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공판도 정상적인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등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죠. 이대로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초라한 수도권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건데 말이 씨가 될까 봐 그런 걸까요? 당 지도부가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말 만들기라며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역구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을 읽지 못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영남과 강원의 지역구를 둔 지도부가 강성 지지자들에 둘러싸였다며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정권 견제론이 높다는 걸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시키려 한다고 말한 이철규 당 사무총장의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당을 폄훼하거나 또 모욕 주려는 게 아닙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은 영남권, 강원권 의원들이 아니라 저 윤상현 같은 수도권 의원입니다. 또 지도부가 출마한다고 수도권에서 이길 수 없다. 2030을 겨냥한 공천이 필요하다며 이준석 전 대표 등 친이준석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발언은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고 정정했습니다.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거란 해석에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101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는 당에서 그 의원 한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일일이.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돌출 발언으로 시선을 끌려 한다며 당 구성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총선 위기론,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팀 노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 기자, 우선 여론조사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갤럽의 8월 둘째 주 여론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0%로 집계됐는데 무당층도 28%로 양당 못지않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위기론의 근원지인 수도권 지역의 정당 지지율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서울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9%대 국민의힘 35.3%, 인천 경기는 민주당 48.4%대 국민의힘 36.2%였습니다. 네. 엠브레인 퍼블릭 등이 지난 14일부터 조사했을 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각각 32%와 21%, 인천 경기에서 33%와 23%로 나타났습니다. 네. 양당 중 어느 쪽도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위기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에서 앞선다. 이렇게만 봐선 안 된다는 게 당내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중도나 무당층의 비율이 30%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실제 투표장에선 야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터져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건 전체적인 얘기고 수도권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느끼는 바는 다른가 봅니다. 네, 아무래도 당사자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건 서울 9석, 인천 2석, 그리고 경기 7석, 이렇게 해서 총 18석 뿐입니다. 네. 그중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로만 보면 상황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위기의식 느끼는 건 필요하다. 다만 과장된 위기론으로 맥 빠지게 해선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윤상현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당이 청년과 중도를 포용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나타낸 의원도 있었고요. 서울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현재 지도부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걸도록 내려보내는 현수막 문구를 보면 당과 대통령을 앞세우는 그런 문구 위주인데 이는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달지 않고 그 지역에서 민생 관련 문구로 만들어 달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각 지역 조직위원장 중에는 공석도 있잖아요. 여기도 사람을 채워넣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가진 뒤 36곳 사고 당원협의회의 지역위원장 인선을 일부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당협위원장이 되면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일부 지역은 비워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분당을과 의정부 갑, 그리고 서울 마포가 앞 등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거론되는데요. 총선 준비하기에 늦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예. 대통령실 공천 자리를 비워둔 거냐는 등의 뒷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둘 수도 없겠군요. 지금까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성폭행범 최 씨는 그동안 주변 사람과의 교류 없이 PC방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PC방에서 900시간 가까이 게임만 한 사실도 드러났죠. 경찰은 모레 최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낮 여성 A씨는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안면도 없는 최 모 씨에게 무차별 폭행에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머리 등에 금속 재질의 둔기로 맞은 흔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압박했다라고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의 살인 행위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거죠. 최 씨의 평소 행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 없이 집 근처 여러 PC방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PC방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900시간 가까이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이용 시간은 845만 원. 경찰은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신림동 피해자 빈소에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동료 교사와 학부모, 졸업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라고 고인을 추모한 조문객들. 한 학부모는 문제 학생을 집까지 잘 바래다준 따뜻한 교사로 기억하고도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조문객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차려진 신림동 피해자 빈소에 조문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유난히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고인. 동료 교사들은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던 언니였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할 때 언니는 이제 도맡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신림동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에 설마했다는 대학 동기들.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단톡방에 있어서 거의 매일 연락을 하는데 사건 당일에 이제 한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다른 친구가 집에도 가고 그러는. 그녀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진 졸업생과 학부모들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러 찾아왔습니다. 문제아들 있으면 애를 바른 길을 인도하시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학부모인 저도 느껴져요. 변을 당한 게 믿기지 않는다는 지인은 생업까지 미뤄두고 빈소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체포하다가 지금 일단 저걸로 온 거야. 생각도 못했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동료와 지인들은 고인에 대한 기억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한 달간 430건이 넘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192명이 붙잡혔다는 걸 아십니까? 이번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왔는데 글 작성자의 소속이 경찰청입니다. 이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오늘 오전 이 커뮤니티에 서울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글쓴이의 직장에 경찰청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친구를 구한다거나 음란한 게시글도 올라왔는데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캡처본이 SNS와 몇몇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정말 경찰이 쓴 글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4일 특별 치안활동 기간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살인 예고글 431건을 발견해 192명을 검거했고 연일 엄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과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색출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틀 전 2호선 합정역에서 열쇠 고리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남성은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영장심사에 나온 이 남성은 무슨 혐의를 인정하라는 거냐?
경찰의 불법을 못 참겠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팔을 경찰에 붙들린 남성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열쇠고리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해 오늘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세요? 무슨 혐의 인정해요? 다치신 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모시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며 횡설수설했는데 남성은 정신병력이 있고 치료를 받다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누가 이제 옆에 가까이 오면 혹시나 그런 사람일까 봐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기도 하고. 늦게 지하철 타기보다는 되도록 택시 타고 귀가하거나. 사건 직후 서울교통공사는 평소 130여 명이던 지하철 보안관을 약 170명까지 늘렸습니다. 3단봉과 가스총 등을 소지한 보안관이 지하철과 역사를 수시로 순찰합니다. 또 지하철역마다 방검복과 방검장갑, 페퍼스프레이와 전자충격기 등을 배치해 비상 상황 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다시 안전한 출퇴근 지하철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수학 영재로 이름을 알린 10살 백강현 군이 학폭 때문에 과학고를 자퇴했다는 아버지의 폭로 이후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버지는 백 군이 조별 과제를 하면서 투명 인간으로 취급됐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심지어 언어 폭력까지 당했다고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먼저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강현입니다. 오늘도 한번 수학 경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생후 41개월의 나이에 영재 발굴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이며 화제가 된 백강현 군입니다. 백 군은 지난 3월 만 10살에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조기 입학했지만 입학 한 학기 만에 유튜브를 통해 자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 군은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가는 자신을 봤다며 손을 놓았던 작곡도 하고 싶고 보드게임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 군의 아버지는 유튜브를 통해 동급생의 괴롭힘으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면 발언권도 할당 임무도 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며 강현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백 군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고발을 검토했지만 선생님들의 설득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백 군 아버지는 따돌림을 주동한 이들의 사과를 받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이미지를 실추한다며 영상을 내리라고 협박 이메일을 보낸 학부모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동료 학생들이 백강현 군을 따돌렸다는 과학고. 여기서 조별 과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조별 과제라는 게 학생들이 협업해 대학교 수준의 연구 결과물을 내야 하는 수행평가인데 이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 군은 우선 기숙사에 있지도 않았고 동기들과 6살 차이가 나니까 쉽지 않았다고 그 동기들은 얘기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백강현 군이 다니던 서울과학고 재학생이라며 논란이 된 조별 과제를 설명합니다. 학술 논문을 참고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요구하는 결과물의 수준이 높은 데다가 여러 명이 협업을 해야 하다 보니 어린 백 군과 조를 이루는 재학생들은 힘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통 혼자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니면 4명 정도까지 해서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연구 적응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케어한다거나 이런 건 딱히 없었고요. 그냥 이제 그런 건 담임 선생님의 재량에 맡겼던.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백 군이 소외됐다며 조별 과제를 단독 발표할 수 있게 부탁했지만 학교 측은 거부했습니다. 학부모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평가 방법을 즉시 변경하거나 그 아이에게 특별한 걸 제공하기는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죠.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나이 어린 학생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과학고 등 영재학교에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반 학생들이 이 아이들과 어우러서 갈 수 있도록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에 있는 일반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특별한 학생이 들어왔을 때는 이해와 협력 방법에 대한 훈련을 좀 시켜줘야죠. 이번 폭로 사태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현 주소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사회정치부 최희지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백강현 군 정말 어린 나이에 영재 타이틀을 달았던 유명한 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독이 됐나 봐요. 네, 백강현 군은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영재 발굴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수학 쪽에 두각을 보였었는데요. 교육학적 시각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여받은 이 영재 타이틀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상급반을 진행하게 하니까 이제 세력 적응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우 관계,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연령대에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어떤 그 측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멘사 공인 IQ가 뭐 204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아이도 아무래도 월반을 하면은 형이나 누나들하고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오는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 군은 몇 단계를 뛰어넘어 6살 차이가 나는 형 누나들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학고와 같은 교육기관에 들어간 게 영재성 발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전인적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정 관계를 경험할 기회나 또래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성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네. 또 주변에서 너무 과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어린 학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교 폭력 논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생기는 거 보면 아이들끼리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였거든요. 이 학교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았나 봐요. 네, 백군 측의 주장에 따르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학교의 설득에 학폭위 소집과 경찰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상황의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조별 활동으로 백군이 스트레스를 받자 개인 발표를 가능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학교는 시스템을 바꿀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은 학폭 문제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강연이도 보호해야 되고 학생들도 보호해야 돼서 지금 당장은 어떤 학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자제하면서 이렇게 영재로 주목을 받다가 중도에 하차한 사례 또 있죠. 네, 7살 이른 나이에 천재 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던 송유근 씨 모두 기억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송 씨는 백군과 같은 문제를 겪진 않았지만 학업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만 8세의 나이로 인하대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네. 대학 자퇴 후에는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논문 표절 판정,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천재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8년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학업 과정이 외롭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도 같이 맺어가면서 살아야 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최희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20대 여성이 차를 몰다 급발진 의심으로 12살 손자를 잃었던 사고 기억하시죠? 국과수는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봤는데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지껏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죠. 이 역사가 바뀔까요? 장진철 기자입니다. 차가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굉음을 내며 앞차를 들이받고 질주합니다.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차량 제어가 안 되는 듯 뒷자리에 탄 손자 이름만 외칩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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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여 미터를 질주한 차량은 4차례나 충돌한 후 멈췄고 12살 손자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할머니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과수의 감정대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다면 기록된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어긋나 기록 장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충돌 5초 전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했다면 기록된 시속 116km보다 높은 125km 이상 올라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엔진 회전수인 RPM이 충돌 직전 5,900에서 4,500으로 떨어지고 유지된 점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측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감정인은 충돌 전 5초가 기록된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는데 4번의 충돌에서 어느 시점의 기록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정밀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급발진 엔진음 분석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한 교사가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 5억 원을 벌어들인 수학교사도 있었죠.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말입니다. 교육당국에 곧 감사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 현직 교원이 2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유명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나서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고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습니다. 이 교사가 킬러 문항을 공급한 학원과 강사는 7곳이나 됐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사립고의 화학교사는 5년간 4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서울 공립고 지리교사도 5년 가까이 3억 원을 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립고 교사들은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한 교원의 학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부분 고교 교원이고 일부 중학교 교원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자진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원과 합동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대전 신협의 강도가 나타나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용의자는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말고도 또 다른 오토바이를 사용했고 택시까지 타는 등 치밀했다고 하는데요. 범행 전후 용의자의 얼굴조차 특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인데도 우산에 바람막이 점퍼까지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얼굴은 흰 모자와 복면으로 가렸습니다. 주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집니다. 키 꽂아놓고 이제 다 만들고 배달을 가야지 해서 딱 나왔는데 오토바이가 없는 거예요. 당시 남성이 타고 달아난 이 오토바이는 다음 날 발생한 대전 신협 강도 사건에 사용됐습니다. 추적이 나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지난 19일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오토바이 말고도 범행에 이용된 또 다른 오토바이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범행 전부터 남성이 이동 동선을 복잡하게 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대전 권역 국도는 물론 CCTV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고 착용했던 옷을 갈아입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토바이를 버리고서는 택시 등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철저하게 계획된 점을 미뤄 남성이 대전 지리에 밟고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자동차는 대부분 할부로 구입을 하죠. 그런데 연차 한 번 없이 매달 꼬박꼬박 돈을 잘 넣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신용 점수가 급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100점 가까이 떨어지면서 은행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이 13,000명에 달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상품을 통해 수입차를 산 임준혁 씨. 최근 신용 점수가 90점이나 하락하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차 할부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신용 대출로 갑자기 잡혀서 변경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카드론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 90점이나 하락이 되는 거예요. 신용정보상에서 할부금융으로 분류돼 있던 대출 코드가 갑자기 신용대출로 변경되며 차량 가격만큼 카드론을 받은 셈이 된 겁니다. 임 씨뿐 아닙니다. 4년 전 캐피털사를 통해 신차를 산 A씨도 지난달 갑자기 신용점수가 137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신체할부는 누구나 다 받는 건데 점수가 막 100점대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사채를 끌어써가지고 연체가 되고 막 그래도 100점 이상은 안 떨어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걸까? 금융감독원이 전체 카드캐피탈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자동차 대출 코드를 세부화한다며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은 할부대출은 모두 신용대출로 변경하라고 안내합니다. 할부대출을 실행할 때 고객의 신용도가 우수하면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는 일종의 혜택을 주는데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된 겁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하는 사람은 각 사별로 적게는 400여 명부터 많게는 4천여 명까지 총 1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00건 이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국이 얼마나 무심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한 사례도 생기지 않도록 빨리 TF팀을 꾸려서 대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 코드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와 논의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최은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금감원, 갑자기 왜 이런 조치를 취했대요? 네, 사실 들여다보니까요. 시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자동차 할부, 리스 이런 쪽에서 사기가 빈발하고 있어서 네. 이걸 좀 제대로 검사를 하겠다, 감시를 하겠다라면서 최근에 대출 코드를 좀 세분화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할부 대출 받은 사람들도 좀 새 분류에 맞춰서 재정비를 했고요. 네. 바로 이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카드 캐피탈사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은, 그러니까 무담보로 할부 대출을 받은 사람을 다 이 카테고리에 넣었었다고 합니다. 네. 할부금융 카테고리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금감원이 아니 그건 원칙적으로 신용대출이다라고 하면서 신용대출 카테고리로 무더기로 다 재정비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난리가 난 거고요. 어쨌든 미리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미리 시스템을 돌려보는 게 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일반 할부에서 갑자기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그러니까 카드론이 몇 천만 원 늘어난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금융권만, 그러니까 은행만, 시중은행만 거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카드론을 받으면요. 1금융권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 이 사람. 그러면서 신용 점수를 아주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이번 조치로 당장 신용 점수가 깎인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 경우 대출금도 지금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자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대출에 대한 신용대출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통보를 받은 상태죠.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금이 막혀버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내가 뭐를 할부로 샀는데 갑자기 이게 카드론을 받은 게 돼버린 겁니다. 금감원,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 못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부 사기를 막으려고 우리는 만든 조치인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네.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다면 신용점수 하락이 예상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재분류를 좀 유예하는, 그러니까 미뤄주는 방식을 검토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시행을 할 때 영업 쪽에서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달은 한번 됐다고 들었는데 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다 했는데 아마 좀 강행이 됐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13,00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당사자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나간 표를 저희가 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현대캐피탈이 4,258명으로 제일 많고요. 하나캐피탈, KB캐피탈 3,000명대, 우리금융캐피탈 800명, 삼성카드 400명 이렇게 해서 총 13,000명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런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산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 재분류 작업을 아직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차를 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캐피탈만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산 개발이 완료가 되는 대로 금감원 지침에 따라 다른 회사들처럼 재분류를 하게 될 텐데 뒤늦게 신용점수 하락을 알게 되는 피해자들이 당장
굉장히 혼란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제받을 방법은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열쇠는 신용 점수를 산정하는 신용 평가사, 그러니까 뭐 나이스, 뭐 KCB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쥐고 있는데 한 번 떨어진 신용 점수를 원상 복구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우, 세상에. 근데 자동차 할부는 사실 급전이 필요해서 받는 카드론하고는 좀 명백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우리도 이제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다른 기준을, 두 가지를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 신용 점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지만 이미 떨어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현재로선 원래대로 신용 점수를 복구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 금감원의 이 한 가지 조치가 이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뒤가 처서인데 여전히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덥죠. 그래서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만 원 가까이 더 나온 전기요금에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각 가정에도 아파트 관리비가 전달됩니다. 이 관리비엔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죠. 안병욱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50석 규모의 족발집을 13년째 운영 중인 이은종 씨. 얼마 전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무려 74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보다는 8만 6천 원, 한 달 전보다는 14만 원 더 나온 겁니다. 6월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15만 원이나 뛰어 족발을 삶을 때도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버티고 있습니다. 땀 나고 그러면 나오면은 에어컨 바람 좀 쐬야 되는데 시원하게 찬물로 세수하고 선풍기 켜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에 역대급 폭염까지 겹치며 우려됐던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고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게들 중에는 1년 전보다 요금이 10만 원 넘게 늘어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작년이 41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1만 원 조금 넘었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보거든요. 궁금하기도 하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이르면 내일부터 7월분 관리비 고지서 배부에 들어가 일반 가정도 껑충 뛴 전기요금을 실감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인상으로 4인 가구가 지난해와 같은 양의 전기를 썼더라도 1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전기료 저기는 좀 많이 나오는 세대가 많아요. 그러면은 뭐 많이 안 오면 10만 원씩 많이 더 나오는 세대도 있어요. 특히 올해는 8월 중순 이후에도 무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다음 달 전기요금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영남 등 남부 지역엔 폭염이 이어지고요. 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보통 비가 그치면 좀 시원해지죠. 이번엔 아니라고 합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에 온종일 푹푹 찌더니 오후 들어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폭염이 몰고 온 소나기인데 내일부턴 강수 형태가 바뀝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상에 거대한 비구름대가 포착됩니다. 점차 물러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 대륙의 찬 공기 사이를 지나는 저기압 때문입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한반도를 통과하며 긴 시간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정체 전선에 의한 전선성 강우가 아닌 만큼 2차 장마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비구름대가 관통하는 수도권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에 최고 120mm, 많은 곳은 150mm, 충청과 전라에도 30에서 80mm입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 최대 200mm의 비가 예상돼 북한 댐 방류 가능성이 있어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의 하천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어 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 지역과 달리 남부 지역은 이번 주 후반까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수 변동성이 크지만 비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도 평년보다 높은 늦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구속 만료 기간 하루 전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는 등 총 19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 대통령을 잡던 국민특검이 개인 비리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1차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이었던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딸 박모 씨를 계속 수사하며 추가 금품 수수 정황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50억 클럽의 또 다른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청탁 대가를 챙겼다고 보고 병채 씨를 3차례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조만간 곽 전 의원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곽상도 부자를 경제 공동체로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대형 부동산 업체들의 잇따른 부도 위기와 내수 부진, 수출 부진이 다 겹친 중국이 결국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소폭에 그쳐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중국도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시장 반응을 살펴보는 일명 간보기를 해본 걸까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연 3.45%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는 현행 연 4.2%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내에선 이미 이번 달 초 단기와 중기 금리 인하로 시중에 160조 원 이상이 풀렸기 때문에 1년 만기 금리 인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시각입니다. 央行非对称下调了公开市场操作利率10个基点和1年期中期借贷便利利率15个基点。以上举措通过市场联动机制共同促使 LPR 再度下调。 하지만 외신은 1년 만기, 5년 만기 금리 모두 0.15%포인트 인하를 예상했다며 경기를 살리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며 상하이와 홍콩 증시는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 전체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에 소극적인 이유는 부동산 경기 과열 우려와 위안화 환율 방어, 미국과의 금리 차로 인한 자본 이탈 가능성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잿더미가 된 하와이 마우이 섬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걱정할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서부엔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이 상륙하고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주민 2천만 명이 불안에 떨었거든요. 워싱턴에서 최준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생존자들이 손을 맞잡고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We're still breathing. We need that time to find closure before we look at where do we go from here. 당장 필요한 생필품과 함께 의료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 수액이지만 1,300명까지 추정돼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 산불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해 사망자 가족을 위로하고 구조대원 등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엔 열대성 폭풍 허리케인 힐러리가 일부 도시를 휩쓸었고 강한 비바람으로 바위가 떨어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quite amazing.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And the tropical storm hasn't even hit us yet. And the wash is up. 이처럼 호우주의보 상태에서 로스앤젤레스 북서쪽에서는 규모 5.1의 지진까지 발생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열대성 폭풍 힐러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섣불리 군사를 움직이지 말고 진지를 지키기만 해라. 제갈량이 평소 신임하던 마속을 장수로 임명해 전장에 보냈는데 마속은 자기 생각대로 진지를 옮기고 전투를 하다 참패를 당합니다. 마속의 재주를 아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제갈량은 사사로운 정으로 군율을 어길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며 처형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읍참 마속,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베다입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준비 미비로 난리가 났을 때 주무부처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야영장이 아닌 외부 국립공원 숙소에서 묵은 것으로 드러났죠.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나설 정도로 국가적 비상사태였지만 한덕수 총리가 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떠날 때까지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지만 대외 주무부처 장관이 잼버리 기간 단 하루도 현장에서 수경하지 않고 태풍으로 조기 철수한 8월 8일까지 16km 떨어진 국립공원 내 신축 휴양지에서 시원하고 쾌적한 밤을 보낸 겁니다. 김 장관은 신변 위협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수경지에서 잤습니다. 김 장관은 작년에 이런 약속도 했었죠.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총리가 시키는 것도 안 해. 본인이 약속한 것도 안 해.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죠?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알겠느냐? 임진왜란 당시 23전 23승의 기적을 일궈낸 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즉시 군율을 적용해 용서하지 않는 공과 사가 분명한 이순신 장군의 엄격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국민을 망신시키고 상관의 명을 어기고 자신을 믿고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실망시킨 김 장관, 이걸 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현장을 총괄하는 장관이 현장에 머물지 않으니 밤에 텐트가 얼마나 더운지, 해충이 얼마나 많은지, 샤워장과 화장실은 또 얼마나 불편한지 어떻게 체감했을까요? 김 장관님, 바로 이런 걸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어느 공직자의 처신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우리 양궁 대표팀이 파리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중 4개를 휩쓸었습니다. 남자 간판 김우진이 남자 개인과 단체전 2관왕에 올랐고 여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도 정상을 차지하며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내일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오전 중에는 호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다가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호남 해안, 지리산 부근에 120mm 이상, 충청과 호남 내륙으로는 30에서 80, 경상권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춘천 30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교적 비가 늦게 시작되는 남부지방은 대체로 33도 안팎까지 올라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